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반포구에 사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죠? 관상은 과학이다. 뭐 이런 말들이요. 저는 확인되지 않고 직접 보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 나는 나를 믿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죠. 사실 관상 타령을 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갔어요. 뭐 연예인 누구누구가 사고를 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그러잖아요. 관상이 딱 그랬다. 저는 그런 관상 타령이 진짜 그냥 이때다 싶어. 연예인 욕하고 싶으니까 붙이는 수식어쯤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그 미친 여자를 겪기 전까지는요. 좀 지난 일이지만 제 마음속 응어리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 새끼한테 그렇게 몹쓸 짓을 할 줄은 몰랐죠. 여기에다 털어놓고 같이 시원하게 욕 좀 하다 보면 제 분이 풀릴까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날씨가 화창했고 햇빛이 따스한 날이었어요. 아는 동생이 딸내미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 남자가 괜찮은 짝인지 점을 보러 갈 건데 같이 가달라고 했어요. 동대문구 용두역 근처에 있는 점집에 함께 갔죠. 거기는 다른 점집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무섭거나 낡고 허름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점집의 모습은 아니었죠. 따뜻한 색감의 아이보리 벽지가 있었고 신당 안에는 불상들과 무당이 모시는 신령님 모형이 있었어요. 신령님 모형 앞에는 분위기도 밝혀줄 양초들이 있었죠. 생전 점집에는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곳은 처음 봤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보살님이 생년월 일도 묻지 않으시고 제 얼굴을 3초 정도 보더니 제 성격을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로 들이는 여자를 조심해. 예? 저희 집에는 드릴 여자가 없는데요? 군말 말고 조심여. 그때 당시에는 가족이라곤 아들과 저뿐이었고 새로 들이는 여자랄 게 없었어요. 제 아들은 25살이 되도록 연애 한 번 못하는 모태솔로였거든요. 결혼을 하기에도 너무 어린 나이였고 의대를 졸업해서 이제야 인턴 1년째일 때였어요. 그래서 속으로 엄청 비웃었죠. 저렇게 점을 쳐선 망하겠다고요. 진짜 오만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었죠.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줄도 모르고 그 보살님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요. 저는 아들 현준이를 혼자 키웠어요. 현준이가 3살이 되었던 해에 남편과 사별을 했죠. 그때 제 나이가 고작 31살이었으니 한창 커리어를 쌓아나갈 시기였네요. 남편과는 사시 공부를 하다가 만났어요. 저는 법학과를 졸업했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사실 수험생활 2년 끝에 합격을 했고 변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수험생활 끝에 이름 되면 다 알만한 S기업 사내 변호사가 되었죠. 사실 시험 때문에 혼자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에 살았었는데 같은 학교 법학과 1년 선배였던 남편도 그 고시원에 살았어요. 오다 가다 하며 밥을 먹다가 매번 눈을 마주쳤고 남편은 동기들한테서 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반찬을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수험 생활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 힘든 시기에 반찬을 챙겨주는 다정함에 반해버렸죠. 그렇게 막 25살이 되었을 때 사시 합격을 했고 먼저 사시 패스를 한 남편은 한 걸음에 달려와 꽃다발을 주며 축하해줬어요. 그리고 연애가 시작되었죠. 2년 연애 후 우리는 결혼을 했고 보물 같은 아들 현준이를 가졌어요. 변호사 부부였던 우리는 매일매일 일에 치여서 살았지만 현준이를 낳고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형사 전문 변호사였고 매일매일 일에 치여서 살아야 했지만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현준이를 재워주고 집안일도 도와줄 만큼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치열하게 살아야 했지만 행복했어요. 그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요. 남편은 민사소송을 하던 중이었어요. 전통시장 정비사업조합에 약 7억을 투자했다 대부분 날리자 시행사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이었어요. 남편은 대표 쪽의 변호사였고 5건의 재판 중 3건은 패소, 1건은 1심 패소 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원고의 억하심정이 남편에게 튀어버린 것이었죠. 이 소송 때문에 원고, 그러니까 소송을 건 상대방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일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남편은 거기서 나오지 못했고 결국 죽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비극이었죠. 제 나이 31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순식간에 저는 인생의 동반자를 잃었어요. 한동안 제대로 일어서지 못했죠. 제 앞에는 검토해야 하는 수많은 사건 기록지가 있었지만 단 한 장도 읽을 수 없었어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서워졌죠. 어쩌면 당연했어요. 남편의 죽음은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일어난 비극이었으니까요.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누군가를 변호하기가 힘들었어요. 힘들게 일을 하면서 어느 날 한 번은 현준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하원을 도와주시는 이모님이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현준이를 데리러 가야 했는데 재판이 너무 길어져서 해가 질 때까지 현준이를 데리러 가지 못했어요. 그 조그마한 아이가 어린이집 운동장에 혼자 쭈그려 앉아서 엄마만 기다렸죠. 엄마를 기다리다 지쳐 어린이집 선생님 품에 안겨 쓰러져 자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미안하고 속상해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결심했죠. 현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만둬야겠다고요. 누군가에겐 커리어를 포기한다는 게 엄청나게 큰 결심이었겠지만 저는 오히려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사직서를 내고 현준이를 데리러 갈 때 저는 다짐했어요. 현준이랑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요. 그리고 자신 있었어요. 변호사까지 된 저인데 똑똑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동네에 반찬 가게를 열었고 현준이에게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학교에 가기 시작한 현준이에게 관심을 많이 쏟으려고 노력했어요. 현준아, 오늘은 누구랑 놀았어? 현준아, 오늘 숙제는 뭐야? 학교에서는 뭐 배웠어? 이런 저의 관심 어린 노력의 보답이라도 하듯 현준이는 번듯한 아이로 자랐어요. 제 아버지를 닮아 제법 훤칠했고 공부도 잘했죠. 따로 학원을 보낸 것도 아니었는데 혼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하면서 스스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쭉 상위권을 유지하다가 고등학생 때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의대에 합격했어요. 근성 하나는 정말 타고난 아이였죠. 아빠를 많이 닮아서 지는 걸 누구보다 싫어했거든요. 그렇게 현준이는 의대에 갔고 시간이 지나서 외과 인턴 1년 차가 되었어요. 확실히 인턴이 되니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였어요. 한 번씩 집에 들어오는 날에는 상다리 부러지게 요리를 했어요. 듣자 하니 잠도 못 자면서 일하더라고요. 거기에다 병원 적응하랴, 공부하랴 그 의젓한 아이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다리 부러지게 솜씨 발휘를 한 번씩 했죠. 갈비에, 삼계탕에, 잡채까지 현준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밥상을 채워서 아침부터 오후가 되도록 요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후 2시쯤 되면 현준이를 깨워서 밥을 먹였죠. 그날도 그랬어요. 어느덧 레지던트 1년 차가 된 현준이는 2주 만에 집에 들어와서 늘어지게 잠을 잤죠. 그러고 나서 제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내 여자친구 소개해줄까? 먹던 밥을 뱉을 뻔했어요. 갑자기 여자친구? 현준이는 그 왕성하다는 중고등학생 때도 연애 한 번 안 하던 아이였고 대학교를 들어가서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가끔, 아주 가끔 외출을 할 때 장난스럽게 물어도 봤죠. 어디가? 여자 만나러 가니? 뭔 소리야? 진수 만나러 가. 벚꽃이 피어도 친구랑, 재밌는 영화가 개봉해도 친구랑, 술 한잔을 해도 여자가 낀 적이 없었죠. 남사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현준이가 설마 게이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도 해본 적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현준이도 슬슬 결혼해야 할 나이였고 주변 언니들을 보면 자식들 결혼한다면서 청첩장을 주더라고요. 저는 제 아들이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닐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안도 했죠. 너 여자친구 있어? 응,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이라는 말에 순간 사례가 들렸죠. 뭐가 이리 갑작스러운 게 많은지. 한편으론 걱정했어요. 워낙 세상이 흉흉해야죠. 연애도 지금껏 제대로 못한 제 아들 꼬셔다가 한몫 챙기려는 그런 이상한 여자는 아닐까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들이 만난다는 여자가 궁금해 데려오라고 했죠. 현준이는 제 대답을 듣더니 바로 계획을 착착 실행시켰어요. 현준이는 바쁜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예약을 한 건지 한강뷰가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예약을 했어요. 서울의 한 갤러리 고층에 위치한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는데 나중에 친한 동생한테 들어보니 한 끼 식사에 20만 원이 넘어갈 정도로 비싼 곳이었죠. 현준이는 평소 이런 식당을 잘 알지도 못했어요. 무슨 재주로 이런 인기 많은 레스토랑을 알고 예약한 건지 신기했어요. 그땐 그냥 여자친구가 이런 곳을 잘 아는 것 같다고만 생각했죠. 현준이의 여자친구 소희는 좋게 말하면 특별한 아이였어요. 되게 예쁘게 생긴 아이였죠. 정말 연예인을 해도 될 만큼이요. 무릎 위까지 예쁘게 내려오는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저희는 한강뷰가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와인과 스테이크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둘은 어디서 만났니? 환자로 왔었어. 나 인턴 때 산부인과 로테이션 돌 때. 산부인과? 어디 아팠던 건 아니지? 그냥 정기 검진 같은 거였어요. 여자는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도 받아야 좋다고 하잖아요. 얘는 진짜 자주 오긴 했어. 근데 넌 독감 걸려도 쉬면 낫는다고 병원 안 가는 애가. 산부인과는 꼬박꼬박 가더라. 현준의 말에 소희는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말했죠. 어머님, 저 몸 관리 잘해요. 걱정 마세요. 그 대화가 왜인지 거슬렸어요. 독감 걸려도 병원 안 가는 애가 산부인과를 들락날락 한다니 무슨 병이 있는 게 아니고서야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혹여나 성병 같은 거나 자궁경부암 같은 지병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죠. 순수한 현준이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았지만요. 그런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그 많은 선자리도 마다하는 현준이가 처음 데려온 여자였기에 애써 그 의심들을 무시하고 좋게 보려고 했죠. 현준이는 딱 봐도 소희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무뚝뚝하게 구는 애가 소희의 의자도 빼주고 포크도 가지런히 놓아주고 스테이크를 손수 잘라서 다정한 목소리로 먹으라고 했죠.
저는 아들의 그런 낯선 모습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지만 다 컸구나 생각했어요. 현준이가 좋다면 오케이 할 생각이었죠. 소희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괜찮은 것도 같았어요. 소희는 간섭이 병적으로 심한 부모님 때문에 20살부터 독립을 했고 차곡차곡 돈을 모아 자가 오피스텔이 있다고 했어요. 대학도 명문대였고 지금은 영업직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혼자 진취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친구 같았어요. 소희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니 열심히 사내에게 괜한 오해를 한 것 같았죠. 사실 현준이는 의대에 가서 워낙 공부만 해야 했고 그 흔하다는 아르바이트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의대에서 학점을 잘 따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우선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다른 경험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내심 소희 같은 여자를 만나길 바랬거든요. 생활력 있고 학교 말고도 여러 경험을 해본 여자 말이에요. 소희는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면서도 취업하기 전에는 해외여행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혼여행지 이야기가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하와이를 이야기하다가 들었거든요. 해외여행 또 가본 곳 있니? 홍콩이랑 일본도 가봤고요. 미국이랑 보라카이도 갔었어요. 많이 갔네. 더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학생이라 돈 모으기 힘들었을 텐데. 그냥 옷 사 입을 거 덜 사고 먹을 거 덜 먹고 그랬어요. 저는 공부 말고도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취업하기 전에 이곳저곳 많이 다녔어요. 아무래도 그렇지. 저는 사실 준비를 하고 변호사 일하면서 20대를 다 보내버린 사람이라서 소희 같은 인생이 참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걸 잘 알았고 뼈저리게 느꼈죠. 그때는 그런 여자가 제 아들의 여자친구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네. 대견하다. 그때 순간적으로 소희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하지만 정말 찰나의 순간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 후 현준이와 소희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결혼했던 시기가 신입 변호사 때라 정말 바빴고 간소하게 치렀거든요.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해버린 게 후회로 남았어서 아들의 결혼식은 공을 들여서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신혼집 가구들도 제법 큰 돈을 들여서 해줬어요. 현준이는 시간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소희와 단둘이서 가구를 보러 갔죠. 부모님과 절연하고 혼자 다 알아서 하는 소희를 보면 조금 안타깝기도 해서 저는 딸처럼 생각하고 소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화장대를 고르고 있는데 저는 정말 상관없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골라봐, 아무거나. 정말요? 소희는 화장대 코너를 빙 둘러보더니 200만 원이 넘는 고가 브랜드의 화장대를 고르더라고요. 전 당황했죠. 보통 시어머니가 가구를 사준다고 하면 가성비 좋은 걸 고르거나 적당한 가격대로 고르는데 대수롭지 않게 너무 비싼 걸 골라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 화장대를 사줬죠. 소희와 현준이는 서로 바빴는데도 차곡차곡 결혼식 준비를 잘 하더라고요. 똑똑한 애들 아니랄까봐 빠뜨리는 거 하나 없이 결혼식이 진행됐어요. 슬슬 단풍잎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하는 시기에 결혼식이 치러졌어요. 친구도 없고 워낙 인간관계가 좁은 현준이가 식장에 사람들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싶었는데 걱정이 무색하게도 소희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참 많이 와주었더라고요. 하얀 꽃잎 사이로 손을 꼭 붙잡고 카펫 위를 걸어가는 두 선남선녀를 보자니 마음이 뭉클해졌죠. 저는 아들 현준이가 꼭 행복하게 잘 살길 빌었어요. 저 같은 불행이 없도록 즐거운 일들만 가득할 수 있도록이요. 두 사람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을 한 것과는 별개로 현준이가 너무 바빴지만요. 현준이는 가끔씩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보통 자기가 너무 바빠서 소희에게 미안하다는 말이었죠. 그럴만했어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다 와서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핸드폰을 키자마자 후배 인턴한테 전화가 걸려왔다고 했거든요.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2시간 뒤 수술 들어와 주실 수 있을까요? 응급인데 어시 맡아주실 선생님이 안 계세요. 지금? 조금만 기다려. 감사합니다. 현주는 인턴의 전화를 받고 나서 미안한 눈빛으로 소희에게 말했다고 했죠. 으휴, 얼른 가봐. 진짜 미안해. 그런 일이 많았다고 했어요. 병원에 외과 레지던트가 얼마 없어서 현준이 2배로 일이 많았다고 했죠. 소희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투덜거림 한 번 없이 현준에게 괜찮다고 해줬어요. 정말 천사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죠. 소희는 결혼하고 나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밤낮 없이 일하는 현준을 더 챙기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소희는 진짜로 현준을 제대로 내조했어요. 현준이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피곤할 때 먹어야 하는 음식, 스트레스 풀리는 음식들을 정리해서 그때마다 만들어줬죠. 소희는 진짜 좋은 아내였어요. 현준이 미안해서 한 번씩 카드를 줬다고 했지만 그때마다 매번 소소하게 시장이나 봐와서 피곤한 현준에게 삼계탕을 만들어주거나 스테이크를 만들어줬어요. 현준은 그런 소희를 보면서 자신이 결혼 하나만큼은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불행한 일이 터져버렸어요. 왜 이런 비극은 제 가족에게만 일어나는 걸까요?
현주는 바쁜 상황에서 한 번밖에 해보지 않은 수술을 하게 되었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술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수술을 들어가 환자의 배를 갈라보니 유착이 생각보다 너무 심했고 급성 출혈이 일어났던 것이었어요. 서툰 수술에 예상치 못한 환자 상태까지 현준에게는 너무 버거운 상황이었고 현준이에서는 안 되는 수술이었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죠. 병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고 당연히 수술경과 또한 좋지 못했어요.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환자의 부모님은 격분하며 현준의 탓을 했어요. 그렇게 현준은 의료 소송까지 당하며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죠. 왜 내가 정직을 당해야 돼? 의사를 늘렸으면 됐을 일이잖아. 현준은 참 많이 울었어요. 병원의 조치도 이해가 가지 않았죠. 현준은 의료 소송으로 인해 막대한 위로금을 환자 부모님에게 드려야 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닥치는 안 좋은 일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죠. 왜 자꾸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저는 무너지듯 가슴이 아팠죠. 그런데 소희는 현준이 소송 때문에 힘들어할 때 갑자기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안 사던 명품을 사지 않나, 시계를 사지 않나, 뭔가 급한 사람처럼 비싼 물건들을 샀어요. 당연히 힘든 시기였고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현준은 소희가 이해가지 않았죠. 소희야, 무슨 옷을 산 거야? 나? 그냥 투피스 한 벌. 당연하게 말하는 소희의 말에 현준은 말을 이을 수 없었죠. 소희의 씀씀이는 점점 커져갔다고 했어요. 혼자 오마카세를 가서 몇십만 원짜리 메뉴를 먹고 SNS에 올렸죠. 처음에 현준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참고 있었어요. 소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달에 한 번 가던 오마카세를 3주에 한 번 가기 시작하고 명품 쇼핑을 하는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월급을 받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소희가 정말 다른 사람 같았죠. 현주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죠. 소희야, 우리 지출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어? 지금 내 월급 50%를 너 쇼핑에 쓰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소희는 씀씀이가 정말 컸어요. 조금만 아껴보자는 현준의 말을 이해조차 하지 못했죠. 돈은 또 벌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현주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제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언제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현준과 소희가 오랜만에 여행을 간 날이었죠. 베를린으로 여행을 갔고 고급스러운 호텔 라운지에서 스테이크를 주문해 먹었어요. 소희는 호텔 뷰와 함께 스테이크를 찍어서 올렸고 모르는 사람들이 소희의 SNS에 댓글을 막 달았어요. 그 중에는 수상해 보이는 남자들도 막 댓글을 달았다고 했어요. 소희 못 본 지 좀 됐다. 언놈이냐. 이런 댓글들이 막 달렸고 현준이 SNS를 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현준의 친구가 우연히 SNS를 보다가 소희의 SNS를 보게 되었고 그 댓글창을 캡처해서 보내준 것이었어요. 현준은 뒤늦게 그걸 보게 되었고 소희에게 댓글을 단 사람들이 하나같이 몸사진이 올라와 있거나 명품, 여행 사진들로만 가득한 절대 평범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진이 가득한 계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여행은 현준이 다 낸 여행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댓글을 다는 게 싫다고 SNS 안 하면 안 되냐고 물었다고 했죠. 그때 소희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예전에 일했다가 만난 사람들이야. 그 이야기들을 들으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 소희는 생활력 좋고 열심히 사는 청년 이미지였으니까요. 소희와 있었던 일들을 현준이에게 들으면서 낯설었어요. 소희라는 사람에 대해 점점 물음표가 떴어요. 제 며느리였지만 매번 새로웠죠. 제 앞에서는 매번 싹싹한 며느리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친하게 지냈던 변호사 수철이 카카오톡에 올라와 있는 소희의 사진을 보더니 이상하게 반응을 했죠. 저 사람이 너 며느리라고? 왜? 너무 닮았는데. 수철은 이상한 반응을 하더니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보냈어요. 가슴이 잔뜩 패인 자주색 원피스를 입은 소희가 접대를 하는 노래방 같은 곳에서 어떤 중년 남자와 입을 맞대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버렸죠. 2번 보고 3번을 봐도 소희였어요. 수철은 이혼 전문 변호사였고 2년 전에 퇴직을 했었죠. 퇴직을 하기 전 마지막 이혼 소송을 할 때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 의뢰인이 제출한 불륜 증거 사진이었어요. 저는 수철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입을 뗄 수가 없었죠. 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어요. 에이, 아니겠지.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어요. 봐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본 것 같았죠.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어떡하지? 우리 현준이는 어떡하지? 차라리 덮어야 하나? 과거 일은 과거 일일 뿐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저앉아 우는 것뿐이었어요. 그때 누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소희였어요. 순수한 얼굴로 해맑게 웃으면서 제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소희는 해맑은 얼굴로 저희 집 앞에 왔어요. 저는 그런 소희의 목소리를 듣고 주저앉아 버렸죠.
소희는 잡채를 했는데 너무 맛있게 됐다고 하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냉장고 정리를 하고 잡채를 냉장고에 넣는 소희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죠. 저 애가 정말 그 사진 속의 여자인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요. 사실이라면 너무 현준이가 불쌍하니까요. 제발 아니길 빌었어요. 그러다가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보게 되었죠. 아들이 힘들어하는 시기니 좋아하는 반찬이나 갖다 주려고 현준이가 사는 아파트로 갔어요. 현준이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이랑 김치랑 무국을 정성스럽게 해서 갖다 주려고 했죠. 107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소희가 밖에 나와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소희가 3개째 줄담배를 피면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죠. 담배꽁초를 툭툭 터는 소희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그 후에 누군가와 전화를 하면서 말하는 소희의 전화 내용은 더 가관이었죠. 야, 슬슬 이혼할 때 됐어. 소송 걸려서 단물 다 빠졌다니까? 의사 사모님 돼서 팔자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 다 망했어. 그냥 명품 몇 개 사고 튈래. 저는 소희에게 인사를 하려다가 걸음을 멈췄어요. 소희의 저 말이 우리 현준이를 돈 보고 만났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술 따라줄 때가 좋았어. 지금은 남편 눈치 보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장난 아니야. 온몸의 감각이 서늘해지는 것 같았어요. 순간 수철이 보여줬던 업소 아가씨들 사진이 떠올랐죠. 소희의 모습을 보면서 따지고 싶은 건 많았지만 선뜻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 선 모습의 며느리가 내 며느리가 진짜 맞는지 그냥 부정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저 여자애한테서 내 아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소희에게 다가가 그 애를 붙잡았죠.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술을 따른다고? 이혼을 한다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네? 제가요? 소희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소희가 아닌 것 같았죠. 너 누구야? 누구냐고. 저는 소희의 멱살을 잡았어요. 소희는 억울한 표정을 짓더니 제가 자꾸 달려들자 한숨을 푹 내쉬었죠. 네, 저 살기 힘들어서 그냥 좀 쉽게 돈 벌었어요. 현준이랑 있으면 돈 안 벌어도 돼서 결혼했던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현준이한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이 요망한 년아.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우리 귀한 아들 불행해지게 냅둘 일 있어? 글쎄요. 지금 타이밍에 현준 씨가 제 정체를 아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지금 어머님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소희는 저를 보면서 표독스럽게 웃었어요. 저는 그 여자를 보면서 주저앉아 버렸죠. 그제야 소희를 보며 이상했던 점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비싼 가구를 아무렇지 않게 고르는 것 하며 독감 걸려도 병원 한 번 안 가는 애가 왜 그렇게 산부인과를 자주 갔는지, 왜 처음 봤을 때 그런 쎄한 기분이 들었는지도요. 저는 그날 이후로 알아놓았죠. 이 사실을 이 안 좋은 타이밍에 아들에게 알려주는 게 맞을까요? 알려주지 않아도 알려줘도 문제였어요. 몇 날 며칠을 알았고 저는 언제나 그랬듯 엄마 노릇을 하기로 했어요. 현준이에게 소희 이야기를 꺼내면 현준이는 소희가 없었다면 무너졌을 것이라고 했죠. 저는 그런 현준이에게 아직 소희의 못되고 표독스러운 가면을 벗겨 너 와이프가 이런 미친 애라는 이야기를 할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현준이가 소송 문제가 괜찮아질 때까지,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 때까지 혼자 싸우고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어요. 저는 문득 결혼식 때 왔던 소희의 친구들을 떠올렸죠. 부모님과도 절연했던 아이니 소희의 과거를 캐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을 뒤져서 결혼식 때 왔던 하객 리스트들을 찾아냈죠. 소희의 친구들 이름을 수소문했고 이상했던 점은 하나같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친구가 20명 정도는 왔었는데 수소문을 해봤지만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거나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게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다가 익숙한 이름 하나가 보였어요. 98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저희 나이 세대면 몰라도 젊은 사람이 98이라는 이름을 갖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98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특히 신경을 썼던 의뢰인의 이름이었거든요. 10대 남자아이였고 학교에서 일이 터지는 바람에 재판을 받아야 했어요. 할머니와 어려운 형편에서 사는 애였는데 할머니가 98이는 제대로 살게 하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남편을 변호사로 선임했었어요. 흔하디 흔한 10대들의 오해로 생긴 사건이었죠. 다만 스케일이 조금 컸어요. 98이가 키도 크고 얼굴도 반반해서 여자애들이 쫓아다니며 좋아할 정도였죠. 98이는 관심이 없었지만요. 그러다가 일진 아이들과 좀 어울렸는지 놀다가 일진 아이들이 98이의 가정 사정을 좀 알아버린 거죠. 98이네 부모님은 20대 초반에 한 번의 실수로 98이가 생겼고 20대 초반에 연애가 그렇듯 얼마 안 가 헤어졌어요. 98이를 책임지고 가정을 꾸리기에는 너무 어린 청춘이었던 거죠. 남자 집에 돈이 좀 있어서 얼마 쥐어주고 98이의 엄마는 98이를 혼자 키웠어요. 그런데 나이가 2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접어들수록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낀 거죠. 모임을 한 번 했다 하면 자기 직장 이야기를 하느라 982의 엄마는 소외되었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 싫었는지 할머니에게 밑도 끝도 없이 집에 와보라는 문자만 남기고서 982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대요. 할머니가 982를 혼자 키워주신 거죠. 982는 어리고 철없는 마음의 할머니와 산다는 사실을 숨겼어요.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얼버무렸죠. 그러다가 982가 사는 동네에 아는 애가 살게 됐는데 982가 할머니랑 반지하 집에서 산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 애들이 못됐죠. 982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되고 가난뱅이라고 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982가 마치 부모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면서 전교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982의 순환시대가 시작된 거죠. 아이들의 괴롭힘이 도를 지나쳤어요. 982를 모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할머니를 모욕하기 시작했거든요. 982는 할머니를 모욕하는 애들을 보면서 화를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복도에서 할머니 욕을 하는 그 애들을 참을 수 없었고 창문 쪽으로 밀쳤어요. 982가 키가 거의 190이에요. 당시에 그랬죠. 그런 애가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982의 힘에 밀린 애가 창문 쪽으로 넘어지면서 창문이 깨졌어요. 사고였죠. 그런데 982에게 시비를 건 그 애가 꽤 대단한 집 자식이었던 건지 작정하고 982를 소년원 보내려고 했더라고요. 두고 볼 수는 없던 할머니가 있는 돈 없는 돈을 모아 제 남편에게 982의 변호를 부탁했죠. 사회봉사 정도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982의 마음은 많이 다친 상태였죠. 남편은 마음이 쓰인 건지 그 사건과 982라는 이름을 자주 말했었고 실제로도 따로 982를 찾아가서 챙겨주곤 했어요. 밥도 사주고 공부도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고요. 제법 남편과 친해졌다고 들었죠. 나중에 가서는 연락이 끊긴 것 같았지만요. 저는 설마 그 아이일까 싶어서 982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수소문했고 저는 982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982는 서울 억양과 할머니 고향인 경상도 억양이 섞여서 말투가 참 특이했었죠. 982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그 애의 말투였거든요. 저는 남편의 아내라는 사실을 밝혔어요. 982는 고민을 하다가 만나자는 저희 제안에 응했죠.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고 제 앞에 나타난 982는 예상했던 그 모습 그대로 등장했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여전히 키가 컸으며 몸집도 컸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얼굴에 칼자국이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어딘가 어두운 곳에 몸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애의 모습을 본 순간 울컥하면서도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소희를 아냐고 물었죠. 소희라는 말에 982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당신 입에서 그 애가 왜 나오냐고 생각한 것 같았죠. 저는 변호사 동료에게 받은 소희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얘가 내 며느리니까 바른 대로 말해봐요. 결혼식도 왔었잖아. 저는 비겁할 수도 있지만 982에게 그랬어요. 남편 이야기를 했죠. 남편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연락을 왜 끊었냐고 너무한다는 식으로요. 982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982는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생각이 많아졌는지 빨대로 커피만 휘저었어요. 말하기가 곤란한 것 같았죠. 982는 그렇게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그 애는 예전과 달라진 게 없었어요. 덩치만 컸지 마음씨는 착했거든요. 남편의 이야기를 하다가 변호사님은 잘 지내고 계시냐는 982의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울컥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변호사 사무실에 불이 난 이야기까지 해주었죠. 982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982에게 소희의 정체를 알게 되었으니 내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바른 대로 말하라고 했죠. 982는 소희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어요. 소희는 수철이 준 그 사진 속 도우미가 맞았어요. 소희는 돈 때문에 부모님이 서로를 때리고 부수며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고 15살 때부터 이미 독립을 꿈꿨다고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생활비를 벌면서 대학에 다녔는데 그러다가 업소 일에 손을 대게 된 것이었죠. 소희에게 부모님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끔찍한 것이라고 했어요. 물론 업소 일을 하면 이 꼴 저 꼴 다 보게 되지만 소희가 일했던 곳이 982가 실장으로 있던 업소였고 두 사람은 그곳에서 만난 것이었죠. 982는 간절하게 사는 소희가 눈에 밟혔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희가 너무 힘든 손님을 접대하지 않게 은근슬쩍 도왔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특별한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다만 돈의 맛을 봐버린 소희가 자기 팔자를 고치려고 자신을 좋아하는 982를 한순간에 버리고 현준에게 접근한 것이었죠. 저는 저번에 갔던 신당의 보살님이 생각났어요.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뭐라도 기대고 싶은 마음이었죠. 집에 새로 들인 여자를 조심하라는 보살님의 말이 떠올랐고 무작정 그 점집을 찾아갔어요. 보살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저를 알아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심하라니까 결국 피를 보내. 걱정은 그만하고 행동으로 옮겨. 자기만 불쌍하다는 듯한 태도를 가진 소희가 너무 싫었어요.
저는 982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결심했죠. 현준이에게서 그 애를 떼어내겠다고. 결국 981을 생존 도구로 이용한 것처럼 현준이도 쓰고 버릴 게 분명했으니까요. 현준이는 생각보다 소희를 사랑했어요. 소희에게 이상한 점이 없냐고 하거나 소희에 대한 안 좋은 점을 조금 이야기하면 믿지 않았죠. 보살님의 말대로 행동을 해야 할 때였어요.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20년 넘게 펴보지 않았던 법서적을 펼쳤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죠. 저는 그날부터 법전을 펼치고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소희는 시간이 갈수록 현준이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에게 힘든 것을 말해봤자 집만 안겨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어머니도 많이 늙으셨으니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했죠. 현준이도 내심 혼자 자신을 키운 엄마가 아직도 자신 걱정을 하면서 사는 게 싫었나 봐요. 엄마 인생을 살라고 여러 번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현준이는 그래서 제 집에 오는 빈도도 줄었고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어요. 제가 소희를 노려보면 소희는 뭐 어쩔 건데 싶은 깔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그런 소희의 방심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소희는 제가 단순히 장사만 하며 살아온 사람인 줄 알거든요. 남편의 이야기는 좀 금기시 되다시피 집안에서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원래 변호사였단 사실을요. 제가 법 공부를 했던 사람인 걸 알면 그렇게 쉽게 본색을 드러냈겠어요? 저는 그래서 소희에게 약한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반격을 하려면 얕보여야 해요. 그건 제가 재판을 할 때 전략을 세우던 방식과도 아주 흡사했죠. 저는 일단 소희에게 현준이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사정했어요. 눈물을 잔뜩 흘리면서요. 현준이가 무너지는 게 죽기보다 싫다면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죠. 물론 소희가 이런 사정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5년이나 본 982도 이용 가치가 없어지니 구차없이 버린 여자이니까요. 일단 잡아두는 것이었죠. 소희는 점점 씀씀이가 커졌어요. 어느 날 소희가 결혼 후 한동안 안 가던 산부인과를 가더라고요. 저는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소희가 업소를 다니는 시절의 사진으론 부족했거든요. 산부인과를 정기적으로 들르며 진료를 받는 증거들을 모았어요. 982에게 들어보니 산부인과를 다시 다니면 일을 다시 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차를 하나 구입해 소희를 하루 종일 쫓아다녔어요. 저 요망한 여자애가 현준이 카드로 하루 종일 쇼핑을 하더니 갑자기 샵에 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샵 앞에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문이 하나 더 있는 걸 간과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샵을 알아보기로 했죠. 불법 성매매 관련 재판을 담당했던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논현과 강남 일대의 아가씨들이 영업하기 위해 옷과 머리를 하는 싸구려 샵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샵 앞에서 몇 시간 내내 기다렸고 아가씨들은 차를 타고 논현역 근처에 있는 업소로 우르르 들어갔어요. 저기가 분명했죠. 저는 그 샵으로 몰래 들어갔고 사진과 비슷한 자주색 미니드레스를 입고 천박하게 춤을 추는 소희를 발견했어요. 그 애의 모습을 두 눈으로 막상 보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저는 그 애의 사진을 몇 장 찍었고 현준이에게 보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조차도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그 뒤로 난리가 났죠. 소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현준이는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칠 노릇이었죠. 예상대로 들킨 소희는 바로 현준이를 버리고 도망을 갔거든요. 저는 증거들을 아들한테 보내고 바로 이혼 소송장을 만들었어요. 다른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이요. 소송장이 날라왔는지 바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가장 어이없는 게 소희가 저한테 연락해서 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어머님, 변호사였어요? 밑도 끝도 없고 예의도 없죠. 제가 답장도 안 하니 급한 마음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건지 꼿꼿하게 서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증거 있냐고요? 정말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사람이라면 용서를 먼저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거실에서 이혼 소송 자료와 증거를 모아둔 봉투를 가져와 그 여자의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저한테 소리를 빽 지르다가 증거 자료가 자기 생각보다 많았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너 내가 인생 망하게 해줄 수도 있어. 또 결혼하면 그 남자한테 찾아가서 이 사진들 뿌릴 거야. 어디 취업해도 여기 있는 사진 몇백 장 복사해서 뿌릴 거야. 알겠니? 제가 소리치며 말하자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것인지 이번에는 현준이를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현준 씨는 저 없으면 못 사는 거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그 사진 보내시고 나서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전처가 전과자가 되면 사람들 시선이 어떻겠어요. 쪽팔려서 어떻게 살겠어요. 소희의 말은 정말 어처구니 없었어요. 저는 말이 안 나왔고 헛웃음을 짓는데 그때 현준이가 들어와 소리치더라고요. 너가 내 아내인 게 내가 쏘가 넘어간 게 더 쪽팔려. 물고 늘어지지 말고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말고 좀 꺼져. 현준이는 얼굴이 다 빨개져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 애가 그렇게 흥분한 걸 처음 봤어요. 현준이는 제 손을 잡고서 소희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소희는 겁을 먹은 건지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현준이는 씩씩대며 어떻게 저렇게 철판을 깔고 말할 수 있냐고 화를 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내고 나서 현준이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너무 미안해서요. 좋은 것만 보고 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러지 못해서요. 그래서 그때도 내 아들 얼굴을 제대로 한번 못 봤어요. 그런데 현준이가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알려줘서 고맙다고. 제가 엄마 밉지 않냐고 물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현준이가 의젓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이 아니에요. 이제 30대야.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그런 더러운 수렁에서 날 꺼내줬잖아. 저는 위로하듯 말하는 현준의 말에 순간 눈물을 흘렸어요. 안도감에 주저앉았죠. 순간 아들이 정말 듬직해 보였거든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어요. 제가 소희를 처리하는 동안 현준이는 의료 소송으로 인해 힘들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있었더라고요. 환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날 수술에서 실수했던 부분들을 다시 공부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일어서고 있었더라고요. 소희 그 여자는 잊을만 하면 현준이에게 연락해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었지만 현준이는 다른 사람이 된 양 가차없이 그 애를 내치더라고요. 저는 다 커버린 현준이를 보며 오히려 제가 그 애를 가두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 앞에서는 자식은 평생 아이라는데 그 말이 진짜 맞거든요. 제 눈에는 아직도 너무 작고 어린아이가 언제 훌쩍 커버렸나 뭉클해졌어요. 결국 우리는 소송에서 이겼고 소희는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위자료로 줘야 했어요. 소희는 그 후로 저희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제야 편안해질 수 있었어요. 현준이도 저도요. 그리고 우리는 다짐했어요. 소희와 있었던 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선 안 되지만 만약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자고요. 현준이와 저는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니까요. 사연자님, 저는 사연을 읽는 내내 사연자님을 꼭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사별도 너무나 큰일인데 처음 가족으로 들인 며느리가 모두 가짜였다니 그 마음을, 막막함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특히 다 들킨 후에도 뻔뻔하게 약점을 이용하는 그 여자의 말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제가 다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고 오로지 아들을 위해서 20년 만에 법을 다시 공부하고 그 깊은 수렁에서 아들을 꺼내주려고 몸부림치는 사연자님의 간절함이 저에게도 너무나 와닿아서 눈물을 흘려버렸습니다. 행복 총량의 법칙을 아시나요? 인간이 일생 동안 누려야 할 행복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행복을 누리는 시기만 다를 뿐 누구에게나 행복의 양은 똑같이 주어진다고 하죠. 지금까지 너무 힘든 시기들을 외롭게 버텨오셨으니 반드시 앞날은 행복한 날들이 펼쳐질 거예요. 사연자님의 행복한 앞날을 위로튜브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후 혼자 사는 싱글이었던 그녀가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가 붙었던 파란색 포르쉐를 탄 남성에게 가래침을 맡으며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하면서 붙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경악할 만한 사건은 그 이후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연달아 발생한 사건들은 결국 그녀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들려줄 오늘의 사연 바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봄도 싫고 웨딩마치의 아름다운 선율이 끔찍한 30대 여성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직장을 다닌 지 10년 차 됐어요. 한 직장에서요. 직장은 꽤 규모도 크고 이름을 밝히면 다 아실 정도로 좋은 곳이고요. 현재 영등포구에서 산 지는 몇 달이 안 됐어요. 얼마 전에 제가 겪은 몇 가지 일을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모르는 분들에게 말하는 게 위안이 되기도 하잖아요. 저는 아직 싱글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지금까지 제가 싱글이라고 말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예정대로였다면 지금은 달콤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는 시기였고 솔직히 어릴 때부터 당연히 제가 이 나이쯤이면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을 거라고 상상하곤 했었어요. 이 나이까지 결혼을 못하고 게다가 배신까지 당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생각해보면 그 자식을 만난 이후로부터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된 것 같아요.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해야 딱 맞을 정도로요. 그때부터 재수없는 일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으니까요. 결혼을 약속하고 행복한 미래를 다짐했던 그 나쁜 자식이 제 모든 미래를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 자식한테 소중한 시간들을 버리지만 않았어도 저는 훨씬 더 나은 삶이었을 것 같아요. 그 나쁜 자식과 헤어지고 나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죽고 싶을 만큼요. 청첩장까지 이미 다 돌렸고 웨딩 촬영도 했고 친구들은 축가 준비까지 다 마쳤다는데 결혼을 불과 몇 주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버림받았거든요. 걷잡을 수 없는 배신감도 저를 아프게 했지만 남아있는 현실은 더 잔혹했습니다. 해악과 해지의 연속이었고 해악 사유를 쓰는 잔인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했어요. 또
얼마 남지 않은 취소로 인한 각종 위약금으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도 불가피했습니다. 마음도 아파 죽겠는데 뭘 그렇게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지 사람을 정말 돌게 만들더군요. 그래도 이런 건 제가 그런 놈을 선택했었던 대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정말 짜증나는 건 왜 갑자기 결혼을 하지 않게 됐냐고 수군거리는 지인들과 사람들의 궁금증 어린 상상력이 가득 찬 표정들이었어요. 그 표정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저는 점점 더 미쳐가는 것 같았죠. 그래도 그건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라고 위안하며 정말 이를 악물고 꾹 참았습니다. 그건 화가 나는 거였지만 가슴이 미어지게 아픈 건 참기 힘들더군요. 가족 말이에요. 저보다 더 가슴 아파하는 아빠와 엄마를 보는 일이 가장 고역이었습니다. 나만큼 어쩌면 나보다 더 속상하고 슬픈 부모님을 보는 일은 저에겐 마치 벌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그 나쁜 새끼 하나 때문에 몇 명이, 내가 사랑하는 죄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야 하는 건지, 도대체 누구를 탓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뭘 먹고 싶지도, 물을 마시고 싶지도, 아무런 욕구가 없어진 상태로 살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말라가고 기계처럼 회사에 나가긴 하지만 업무적인 실수가 많아지고 회사에서는 민폐만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크게 혼내시진 않았지만 무언의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긴 눈치를 주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회사 업무 시간에는 저는 회사 업무 메일보다는 포털 사이트에서 저와 같은 이별 경험을 한 사람들의 사례를 검색해서 보거나 이것저것 충동 구매, 쇼핑만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커뮤니티에서 정신과 상담이 그렇게 좋다고 한번 의견을 보게 됐죠. 그걸 보고 저도 결심했어요. 그런 새끼 때문에 이대로 제 자신을 둘 수는 없다고 다독이며 정신과에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전화도 필요 없이 메신저로만도 예약을 할 수 있더군요. 더는 미루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자 싶었죠. 요새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는 현대인들한테 흔히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지 말고 빨리 가는 게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4번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갈 때마다 어떻게 된 게 상담을 나눈 시간보다 펑펑 울고 나오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여건이 된다면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나쁜 자식과 저는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거든요. 다른 회사지만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출퇴근, 점심시간까지 다 혹시나 만나게 될까봐 신경을 쓰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쉬어야겠다 싶었어요. 사실 그 휴가 기간은 신혼여행 때 쓰려고 했던 기간이었다가 결혼이 취소되고 반려했었지만 그냥 저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죠. 요새는 회사에서 리프레쉬 휴가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장기 근속을 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치지 말고 재충전을 하라고 하는 건데요. 일종의 포상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마다 기간은 일주일부터 시작해서 천차만별로 다 다르지만 보통 한 달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 경우는 훨씬 더 많았고요. 리프레쉬 휴가 기간은 회사에서 주는 일종의 선물이나 포상, 인센티브 같은 복지 제도라서요. 이 기간에도 일을 안 하지만 월급을 주며 휴식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다시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몇 주를 기다려 휴가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정말 그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휴대폰 화면에 디데이까지 표시해두고 하루하루 그 휴가 시작 날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어요. 뒤를 돌아볼 수 없었어요. 뒤를 돌아보면 제가 겪었던 일을 떠올려야만 했거든요. 앞을 봐야지만 살 수 있는 삶이었어요. 꿈꿨던 모든 걸 잃었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이 무서워지기까지 했고요. 사람들은 다 저를 비웃고 동정하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바라던 휴가날이 찾아왔어요. 어딜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지는 않았고 그냥 그 지긋지긋한 직장과 그 건물에서 떨어지고 싶었어요. 그 직장은 저에겐 10년이나 다녔을 만큼 익숙한 곳이었고 그래서 더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저를 아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저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처럼 보여서요. 정신과 상담은 꾸준히 받았습니다. 아예 해보지 않던 것들을 시도해보는 게 어떠세요? 그런 게 큰 해방감을 줄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아예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이나 일상의 변화를 강력하게 추천하셨습니다. 휴가 첫날, 원 없이 자고 일어나 누워 그냥 TV만 보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둘째 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아예 해보지 않던 것들을 해보자 생각하며 식탁 의자에 펜과 다이어리를 꺼내 앉았습니다. 우선 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적어 내려가야겠다 생각했죠.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난 어떤 걸 해야 반대로 하는 것일지 따져봐야 했으니까요. 멍하니 그 집 식탁에 앉아있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그 집은 신혼집으로 시작하기로 했던 집이었어요. 위약금이나 그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차라리 계약 기간 동안 제가 사는 편이 나았거든요. 대출금 이자에 대해선 그 망할 놈이 절반을 꼬박꼬박 입금을 하기로 하고 제가 그냥 그 집에서 머물기로 결정했죠.
아파트는 아직 우리 둘의 벌이로 가기에는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야 하고 대출 금리도 말도 안 될 정도로 비싼 시기였어서 대출금을 최대한 받지 않으면서 회사 출퇴근을 하기 편한 곳으로 얻은 최선의 신혼집이었어요. 그 신혼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 그 신혼집을 찾으러 다녔던 시기들, 계약서를 쓰던 날, 입주 청소를 하던 날, 혼수를 보러 다니던 순간들까지 모든 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서 그 자식이 살게 되면 오히려 걔는 좋아할 게 분명했어요. 가까우면서 넓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그 남자는 경기권에 사는데 매번 출퇴근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연애하는 내내 하소연을 하곤 했던 편이었거든요. 그놈 좋은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아픈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는 집이지만 절대로 그 자식이 행복한 꼴은 못 볼 것 같아서 제가 2년 동안 이 집에서 억지로라도 살아야겠다 했어요. 집에서 뒹굴거리고 시간을 흘러갔어요. 막상 2달이라는 리프레시 휴가가 생겼는데 뭘 해야 하나 조금 천천히 생각해보자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장 친한 친구 현주를 만나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유일하게 제 일처럼 그 나쁜 놈을 욕해주고 화를 내주는 화끈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워킹맘이라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죠. 게다가 얼마 전에는 취재차 미국으로 다녀오느라 이제서야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친구는 유명한 언론사 기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든 사건을 감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팩트로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는 친구인데 제 일에 관련해서는 무조건 제 편이 돼요. 화를 내고 같이 울어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예요. 신혼집으로 하기로 한 곳과 현준의 집이 가까운 게 신혼집이 가진 유일한 장점이었죠.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동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의 흑역사부터 첫사랑, 차인 이야기, 거짓말하다 들켰던 사사로운 일들까지도 별걸 다 아는 사이죠. 공부도 탑으로 잘했던 현주가 이렇게 일찍 시집을 갈 줄 몰랐지만 현주답게 아이도 잘 키워요. 벌써 5살이나 된 현주의 애기는 현주를 닮아서 얼마나 똑똑한지 아마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 같다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현주는 제가 바라는 모든 이상향에 가까운 그런 친구였지만 현주는 오히려 제가 더 부럽다며 제 자존감을 높여주고 지지해주는 친구였습니다. 인스타 보니까 새별이는 또 영어 말하기 1등 했더라. 걔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똑똑한 거야? 넌 진짜 좋겠다. 좋긴 뭐가 좋아. 말도 마라. 너 애들 영어 유치원이 얼만 줄 알아? 한 달에 150은 기본이야. 미친다 진짜로. 150? 와, 진짜 장난 아니네. 그래도 새별이가 워낙 똑똑하니까 그렇지. 난 너가 제일 부러워. 난 너가 제일 부러워. 넌 앞으로 쭉 열린 결말이잖아. 너가 제일 창창해. 기운내? 내가 있다. 알지?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안 해본 걸 하라는데.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 병원에서 그래? 그게 도움이 된대? 응, 근데 뭐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검색해보면 다 광고뿐이고, 맨날 회사만 다녔지, 뭘 해봤어야지. 야, 이 언니만 믿어. 내가 또 소식통 아니겠니? 너 이거 들어봤어?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토로했더니 친구는 요새 취미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많다면서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알려줬어요. 휴대폰에 설치를 하고 들어가니 일기를 쓰는 모임부터 조깅을 하는 모임까지 아주 작은 목표부터 장기적인 목표까지 다양하게 사람들은 건강한 모임을 나누고 있더군요. 저는 아예 저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하고 획득하면서 치유를 받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만보걷기 인증 모임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 특이한 모임은 정말 신기하더군요. 요새 사람들은 이렇게 새로운 걸 하나보다 하며 흥미로웠어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그 모임에 들어가면 그 모임을 이끄는 모임 팀장님이 있고 모임 팀원들은 일정 금액을 내야 해요. 그럼 그 팀장님은 그 금액으로 그 방을 운영하는 일종의 수당 같은 걸 가지는 거더군요. 그 팀장님은 커리큘럼을 짜서 세세하게 미션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첫날이니 5,000보를 걷고 인증을 하세요. 다른 팀원들은 새로운 분에게 환영하는 말과 응원을 해주는 말 2가지 이상씩을 해줘야 팀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해줘요. 그 규칙들을 지키지 못하면 돈을 환불받고 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두 나이도 성별도 밝히지 않으며 닉네임으로만 불러야 하더군요. 제 닉네임은 단순하게 동그라미라고 지었죠. 이 방은 총 2달 코스로 재수강을 할지 말지 이어지는 형식이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게 모임 방 안에는 또 각자 마니또처럼 짝꿍도 정해져 있었는데요. 짝꿍은 팀장님이 개인적으로만 알려주시는데 짝꿍이라는 걸 서로는 처음에는 몰라요. 그랬다가 2달이 끝나는 무렵쯤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서로의 짝꿍이 각자 미션을 방에 인증하면 좀 더 리액션을 잘해준다던가 짝꿍은 다른 짝꿍의 미션을 위해 더 응원을 복돋우는 역할을 해요. 정말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그 안에는 몇 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오히려 저를 더 편하게 만들어줬죠. 정신상담센터에 가서 새로운 모임을 시작했고 이런 형식이라고 말을 했더니 선생님께서는 신체도 움직이고
마음도 공유하는 아주 좋은 활동인 것 같다며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모처럼 기분이 좋고 활기가 느껴지는 때였어요. 첫날, 팀장님이 부여하신 미션 5,000보를 하고 사람들의 환영과 리액션을 받으며 기분이 더 좋아졌고요. 그날, 팀장님께 레몬이라는 닉네임이 제 짝꿍이라고 개인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내일부터 레몬에게 리액션을 더 열심히 해주면 된다면서요. 뭔가 흥미로웠죠. 다음 날, 레몬이 만보 걸음을 인증했고 저는 정성스럽게 긴 문장을 써서 레몬을 응원했어요. 오늘도 열심히 사셨네요, 레몬님. 어제 저는 처음으로 5,000보를 걸어봤어요. 매일 차만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은 날씨가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도 어떻게 만보나 걸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오늘은 더 맛있는 저녁 챙겨 먹으시고 포근한 밤 되세요. 누군가를 응원하고 나니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몇 주가 지나면서 레몬에게 응원을 해주는 말들을 자꾸 미리 생각하게 되더군요. 오늘은 어떤 말로 응원을 해줄까? 노래를 추천해줄까? 아니면 좋은 책 구절을 읊어줄까? 누군가를 위한 마음을 자꾸 쓰면서 제 스스로가 치유돼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의 정성스러운 응원 때문인지 만보 걷기를 인증하는 저에게 레몬이 점점 더 신경 써서 응원을 해주는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제가 늘 신던 운동화에서 처음으로 바꿔 신은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레몬님이 알아차렸더라고요. 동그라미님, 운동화 새로 바꾸셨네요. 늘 응원을 하지만 오늘은 걱정을 할게요. 새로운 운동화를 신으면 처음에는 아프지 않은 것 같지만 집에 와서 봤을 때 뒤꿈치가 빨갛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늘 헌 운동화를 신을 순 없고요. 그러니 뒤꿈치를 신경 쓰면서 발이 익숙해질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해요.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응원하고요. 작은 변화도 눈치채주는 마음과 그 문장들은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도전을 하는 저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렸거든요. 얼굴도, 나이도, 성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글만으로 진심을 느끼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매일매일이 신기함의 연속으로 다가왔죠. 정말 집에 있고 싶다가도 어쩔 수 없이 미션을 위해 나가야 했어요. 집에만 있을 수 없었죠. 집에서는 절대 만보 걷기를 할 수 없으니까요. 억지로라도 만보 걷기를 하며 몸을 움직였더니 진짜 사람이 점점 변하더라고요. 몸이 움직이니까 머리가 복잡할 시간이 줄어들었고 우울감이 많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억지의 웃음이 아니라 TV를 보며 정말 재미있을 땐 웃기도 하며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썩은 부분을 도려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집에서는 살아도 도저히 함께 고른 침대, 식기, 전자제품들은 쓰고 싶지가 않다는 문제였어요. 늘 그 문제 때문에 TV도 제 태블릿으로 보고 세탁기랑 냉장고 정도만 사용하고 소파에도 잘 앉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그 자식을 생각나는 저런 것들은 해방시켜버리자며 그냥 당근을 해서 팔아버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하루 나를 잡아 사진을 찍고 중고앱에 물건들을 올렸는데 새 제품이고 아무래도 신제품이다 보니 물밀듯이 알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공기청정기를 산다는 한 사람이 빠르게 거래를 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성격이 엄청 급하더라고요. 제가 잠깐만 답장을 안 해도 빨리 답장을 달라고 하고 심지어 답장이 늦었으니 가격을 깎아줘야 맞는 거라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실갱이도 하기 싫고 알겠다며 약속 날짜를 잡았죠.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좀 무거워요? 무게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들어보니까 도저히 제가 혼자서 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건 아주 큰 용량이라서 굉장히 큰 사이즈였거든요. 차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자 혼자서 들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그리고 혼자 옮기다 기스라도 나면 큰일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문득 무섭더라고요. 구매자가 남자이거나 그러면 여자 혼자서 사는데 무시할 것 같아서요. 번뜩 생각나 현주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주야, 나 미안한데 너 남편 신발 몇 켤레만 혹시 빌려줄 수 있어? 안 그래도 너한테 몇 켤레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나 지금 출장 중인데 급해? 아니야, 괜찮아. 조심해서 다녀와.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격 급한 구매자는 빨리 언제 만날 거냐고 성화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도와달라고 할 곳이 만보 모임빵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남자 신발 2켤레만 빌려주실 수 있는지 보냈어요. 그러자 정말 다들 내일처럼 여기저기서 빌려주시겠다고 하더군요. 큰 위안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택배로 받아야 할 것 같더군요. 당장 필요했는데 막막하기만 했을 때 레몬님에게 개별 메시지가 왔습니다. 몇 켤레가 필요하냐면서요. 저는 아무데나 좋다고 받으러 가겠다고 했죠. 레몬님은 합정역의 한 사물함에 넣어놔 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빠르게 신발을 찾으러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차를 빼러 주차장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제 차부터 다른 차까지 완전 사선으로 가로막은 처음 보는 파란색 포르쉐 한 대가 보였습니다. 제 차에서 내려 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한 5통을 하고서야 받더라고요. 아씨, 누구야 너? 네? 아니, 저 주차장인데요. 차가 나가야 돼서요. 어쩌라고? 네? 어쩌라고? 난 안 빼.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저는 중고상품 구매자에게도 레몬님에게도 죄송하다고 아무래도 오늘 안 될 것 같다는 연락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중고상품 구매자는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레몬님은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 저 포르쉐 때문인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시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저기요, 차 빼주세요. 미쳤냐? 너 딱 기다려. 씩씩거리며 처음 보는 웬 젊은 남자가 내려왔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같아 보이는 남자는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야, 너야. 전화 잡고 하는 게? 기분도 개 같은데 기분대로 패줄까? 여긴 주차 공간이 아니잖아요. 인연 봐라. 저 똥차. 딱 봐도 노처녀 히스테리 쩔게 생겼구만. 노처녀가 어디 갈 데가 있다고 쳐나가느라고 사람 귀찮게 나오라 말아야. 사과하세요. 뭐? 사과하시라고요. 너 진짜 미친 거야. 뒤질래? 자기야, 왜 안 와? 뭐해? 그 남자는 저를 때리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손을 들어 제 뺨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더니 멈추더군요. 그러곤 가래침을 제 얼굴에 뱉었습니다. 야,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처박혀 짜져 있어. 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 남자가 뱉은 침을 맞고 서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채로 서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치욕스럽고 서러웠습니다. 집에 올라가질 못하겠더군요. 그 남자랑 같은 건물에 있어야 하니까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손이 바들바들 떨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집으로 한 발 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닫고 안전고리까지 채운 후에야 제 모습을 사진을 찍어 남겨두고 샤워부터 했어요. 샤워 부스 안에서 오열을 하듯 눈물을 흘렸죠. 샤워를 하고 나와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중고 알람이 울렸습니다. 또 그 성격 급한 구매자였습니다. 오늘 불발을 시켰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있었어요. 오늘 폭행도 당할 뻔했는데 여기서도 저기서도 욕을 먹는 제 신세가 왜 이러나. 왜 이런 날에도 혼자 있는 건가 처량한 제 신세 때문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레몬님에게 메신저 전화가 걸려왔다가 울며 버튼이 눌러졌나 봐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순간 깜짝 놀라 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뭐지? 무슨 소리지? 동그라미님,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전화 버튼이 눌려있는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20분이 달하는 시간 동안 켜져 있었더군요. 그걸 그냥 들어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괜찮냐는 말에 꺼이꺼이 울던 눈물을 멈추고 말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여자분이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만보 인증을 안 하셨길래 그리고 갑자기 합정도 못 가신다고 하시길래 남자 신발을 빌려달라고 하신 것도 그렇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신 것 같아 걱정돼서 전화해봤어요. 사실 제가 동그라미님 짝꿍이거든요. 그거 말하면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곧 있으면 종료인걸요? 비밀 지켜주세요. 네, 서울 사세요? 네, 네, 그럼 오늘 만보 못 걸었겠네요? 네. 근데 오늘은 안 걸을 거예요. 저도 못 걸었는데 같이 걸을래요. 저 합정인데 지금 계시는 곳이랑 뭔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제가 지금 걸을 기분이 아니거든요. 나와봐요. 신발만 가져가세요, 그럼. 당장 신발이 필요하지도 않아졌지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가고 싶었어요. 창밖을 봤는데 여전히 포르쉐가 있었고 몸이 부들거리고 떨려서 도저히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서요. 택시를 불러 타고 합정으로 향했습니다. 구두 하나, 운동화 하나 총 2켤레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니 딱 봐도 그 사람인 줄 알겠더군요. 운동선수처럼 큰 덩치에 큰 어깨를 가진 그 남자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줬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헌 신발인데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겠어요? 우린 한강을 걷기로 했어요. 제가 말을 걸 때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며 걷기만 해주는 그 사람은 처음 봤는데도 오래 안 사람처럼 든든하고 편안했어요. 저는 걸으면서 눈물이 났죠. 그렇게 한참을 걷고 그날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현주에게 전화가 왔고 솔직히 이 상황에 대해 말을 했더니 현주는 완전 미치고 팔짝 뛰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그 미친놈을 가만히 둬? 야, 너 딱 기다려. 내가 걔 인생 망쳐버릴 거야. 현주는 반차를 내고 저희 집으로 달려와 경찰도 부르고 CCTV와 제 차 블랙박스까지 다 확보하면서 그 남자에 대해 신상을 조사할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미안하기만 했죠. 왜냐면 현주가 바라던 국제 언론사로 갈 기회가 생겨 출장을 많이 다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자꾸 저 때문에 친구에게 피해만 끼치는 것 같아 친구에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걸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겨우 괜찮아지고 있던 제 삶이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왜 자꾸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지 알 것도 같아지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보면 바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뭐 처리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차례차례 진행한다면서 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더는 안 되겠다며 현주가 엄마네 다녀오라고 추천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는 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제 모습을 보면 가장 슬퍼할 게 엄마인데 어떻게 그 집을 가겠어요. 그냥 집에 혼자 있는 편이 낫죠. 현주는 혼자 있는 저를 걱정했어요. 잘만 하고 있던 모임도 이제는 하지 않고 집에서만 보내는 저에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무기력함은 우울감을 또 데리고 오고 있었어요. 우울감은 정말 지독해서 잠깐 방심하면 그 사이 찾아와 제 곁에 와 있더라고요.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집에만 멍하니 누워있으니 붕 떠버린 제 자신만 보였습니다. 현주에게 전화가 왔어요. 나 좀 도와줘. 너무 급해서 그런데 새별이 좀 데리러 가줄 수 있어? 헬퍼 이모님이 오늘 갑자기 못 나오시게 돼가지고. 근데 새별이가 지금 열이 난다고 하는데 내가 갈 수가 없어 도저히. 남편도 그렇고. 응? 유치원 주소 보내줘. 내가 바로 갈게. 늘 씩씩하고 매사에 자신 있는 현주가 새별이의 일이라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가득 차 전화를 걸었더군요. 바로 옷을 입고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최대한 빠르게 차 키를 챙겨 후다닥 나가게 되었죠. 선생님한테 내가 너가 온다고 말해놨어. 요새 납치나 그런 것 때문에 이중으로 인증해야 하거든? 도착하면 연락해줘. 선생님이랑 또 통화해서 확인해야 되니까. 진짜 고마워 정말. 별게 다 고맙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새별이 찾아서 연락할게. 나도 얼른 끝내고 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부탁할게. 고마워. 빠르게 새별이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을 해서 가는데 생각해보니 운전도 정말 오랜만이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만보 미션을 채우려고 운전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때가 재미있고 즐거웠는데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며 새별이 유치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150만 원씩이나 내는 유치원이라고 해서 삐까뻔쩍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리 크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요즘 영어 유치원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주차장도 비좁았어요. 주차를 하고 새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 올라갔죠. 올라가서 새별이를 데리러 왔다고 하는데 애 엄마랑 통화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휴대폰을 차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시 차로 내려갔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 끔찍한 걸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몹쓸 짓을 했던 그 파란색 포르쉐가 떡하니 또 제 차를 가로막고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꿈인 걸까? 내가 지금 잘못 본 건 아닐까? 가만히 서서 몸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서 남자가 내리며 문을 쾅 닫더니 제게 걸어오며 말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느 반 어떤 사랑스러운 아이 어머님이실까요? 네? 저 기억 안 나세요? 원장입니다. 새로 부임했다고 OT 때 인사드렸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아, OT 때 못 오셨구나? 하긴 요즘 우리 엄마들 너무 바쁘죠? 속상합니다, 정말. 제가 우리 어머니들의 도움이 되어드리는 게 저의 제일 큰 꿈이에요. 저는 정말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저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티 없이 맑고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는 거 그거 하나면 되죠. 그쵸, 어머니? 물론 교육은 최고로 하고요. 우리 유치원이 이번에 공식 인증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건 비밀인데 아마 우리 유치원이 이번에 그 인증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한없이 상냥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척하는 저 남자는 분명히 저에게 주차로 시비를 붙어 욕을 했던 그 남자가 맞았습니다. 저 파란색 포르쉐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차 번호까지도요. 어떻게 같은 차에서 같은 사람이 내리면서 저렇게 다른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지. 새별이를 찾아 나와 현준의 집에서 새별이를 봐주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말도 안 된다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현주가 집에 돌아왔고 새별이를 씻고 재운 다음 이야기 좀 하자고 현주와 나왔어요. 현주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이 커다래지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야, 그 남자 확실해? 그 남자 엄청 엘리트에다가 엄마들한테 평판이 완전 좋은 사람인데? 그 원장님 때문에 다들 여기로 보낸 엄마들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 내가 가래침 맞은 사람도 기억 못하겠어? 확실해. 야, 이게 정말이면 이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경찰이 조사할 때까지 언제 기다려? 왜? 뭘 어떻게 하려고? 현주는 회사에 특집 기사를 쓴다며 그 주제 아이템으로 이 유치원 원장의 실체를 밝히는 걸 취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의 돈이 잘 쓰여지는 것까지 조사를 하기로 했죠. 엄마들 사이에서 150만 원이라는 돈이 잘 쓰여지는지 의견이 분분하고 말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그 유치원을 다니다가 퇴사한 선생님들을 찾아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생님들한테 들은 그 원장의 실체는 정말 가관이더군요. 그 남자는 결혼할 여자가 있는데도 파렴치하게 젊은 여자 선생님들에게 치근덕대는 건 기본이고, 술을 먹자고 하거나 쉬는 날에 여행을 가자고 하거나 성적인 농담도 하는 등 도를 넘는 행동을 하고서 거절의 의사를 밝히면 가차없이 잘라버렸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급식을 만드는 영양사 선생님이나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을 얼마나 하대하는지, 욕설은 기본에다가 다른 직원들에게 자신의 개인 차량 세차를,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꼼꼼히 안 하면 욕을 하는 게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실체를 알고 나서 현주는 유치원 학부모회방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 원장이 있는 곳에 아이들을 맡길 건지는 큰 문제였으니까요.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150에서 50 이상은 개인 사비로 매번 빼돌리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해버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애들은 수업 같은 것들도 처음에 들었던 커리큘럼과는 전혀 다른 것들로 대체되어 듣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는 게 들통나버렸죠. 현주는 이 모든 사실을 보고서로 적어 학부모회와 함께 원장에게 찾아갔다고 해요. 그 남자 원장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발뺌을 하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현주가 얼마나 유명한 기자인지 알고 나서는 따로 전화를 걸어 돈을 좀 줄 테니 봐달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현주는 이 목소리까지 녹음해버렸죠. 그리고 현주는 저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말했어요. 그 결과 저는 그 남자에게 사과를 받고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주야, 나는 너한테 맨날 고마운 일만 있어서 어떡해. 난 너한테 맨날 신세만 지네. 내 인생은 자꾸 왜 이 모양일까? 결혼도 그렇고 매번 실패만 하고 안 좋은 일만 몰고 다니나 봐. 난 언제 행복해질까? 이러다 늙어 죽는 거 아니야? 야, 이번엔 내가 신세를 진 거지. 너가 아니었으면 그 남자를 못 살아봤을 거 아니야? 이 모든 아이들의 엄마가 너한테 신세를 진 거야? 네가 고맙단 소리 들어야 돼. 넌 너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그리고 너 자꾸 주눅 들지 좀 마. 좀 삐그덕거리는 인생도 있는 거야? 늦게 가는 게 어때서? 현주랑 이야기를 하고 운전을 하고 막히는 도로 위에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일상으로 돌아가자. 집에 돌아오면서 다시 만보걸음에 돌아가기로 했어요.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요. 잠깐 활동을 안 했지만 다시 돌아간 저에게 모임에서는 크게 반겨주더군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 그들의 위로로 다시 힘을 내 만보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차를 이용하지도 집에 있지도 않고 억지로 걸으려고 나오게 됐어요. 다시 활동을 하니까 안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다시 회사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주말이 되었고요. 특히나 그날은 걸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레몬에게요. 오늘 실내에서 같이 만보걸음 어떠세요? 실례요? 실례 어디서요? 그 남자는 타임스퀘어로 저를 부르더군요. 처음에는 거기로 가기 싫어서 좀 망설였어요. 왜냐면 저희 모든 신혼 살림을 샀던 곳이 바로 거기였거든요. 그리고 걷는데 굳이 왜 쇼핑몰로 부르는 건지 의아하다 싶었고요. 그래도 그에게 신발도 돌려주기도 해야 했기에 겸사 나가야지 싶어 그렇게 우린 만나게 되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오랜만에 만난 그 남자는 저 멀리서 우산을 쓰고 터벅터벅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로 걸을 준비가 됐냐고 하더라고요. 황당했지만 저는 그때부터 그의 리드에 이끌려 타임스퀘어와 신세계백화점, 영등포 지하상가까지 구석구석을 함께 걷게 되었는데요. 그곳은 그가 비가 오면 자주 걷는 코스라면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영등포구로 이사와서 여기를 이렇게 걸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쇼핑하러 와서 잠깐 온 적은 있었지만 안에 이렇게 다양한 가게들이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렇게 걷다 보니까 만보가 금방 되더군요. 그 손에 든 거 저 줄 거 맞죠? 언제 주시려고요? 무겁지 않아요? 아, 맞다, 여기요. 배고프지 않아요? 전 지금 너무 배고픈데. 아,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감사하니까 제가 사드릴게요. 계속해서 들고 다녔던 그의 신발을 그에게 건넸죠. 그는 활짝 웃었어요. 그렇게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게 그제서야 거의 처음인 듯 싶었어요. 정말 귀엽고 멋있었어요. 맛있겠네요. 오늘 내내 배고팠거든요. 저는 수호예요. 레몬은 그냥 제가 레몬색을 좋아해서. 아, 레몬색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레몬색 기분 좋잖아요. 보고 있으면. 동그라미님,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뭐 딱히. 대답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걱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 신발은 안 아픈가 봐요? 수호라는 남자는 제 신발을 쳐다보며 이야기했어요. 아, 그러네요. 이젠 제법 익숙해졌나 봐요. 저도 사실 저 신발들 더는 필요 없어요. 저도 앞으로 새 신발을 신을 거라서요. 저는 멍하니 그를 쳐다봤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저 신발들을 신었을 시절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생겨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 신을 신고 혼자 무작정 걷다 보니까요. 새 신발처럼 결국엔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헌 신발은 버리시고 새 신발 신고 계속해서 걷다 보면 지금처럼 괜찮아질 거예요. 제 아픈 사연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 수호의 말에 뭉클했습니다. 동그라미님은 그거 아세요? 네, 뭐요? 걸을 때도 앞을 안 보고 땅만 보고 걷는 거요. 그러시면 앞에 뭐가 오는지 몰라서 다치겠더라고요. 제가요? 제가 그랬나요? 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느꼈어요. 지금 많이 힘들다는 거. 미주예요, 제 이름. 저의 모든 이유를 묻지도 않고 저의 걸음을 봐주던 그 사람과의 그날 저녁 식사가 저에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가서 저녁에는 수호와 걷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고개를 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현주는 그 남자가 제 운명이 아니냐고 호들갑을 떨어요. 하지만 우리는 걸으면서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묻지 않아요. 그냥 앞만 보고 걷기만 하는 거죠. 분명히 아직 상처는 아물진 않았지만 그래도 분명히 달라진 건 땅을 보지 않고 앞을 보고 걷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의 제 일상은 정말 끔찍한 일들의 연속이었거든요. 사람이 왜 우울증이라는 게 걸리고 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건지 저도 알아버린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왜 나쁜 일들은 동시에 생기는 건지 이렇게 지난 날들을 쓸 수 있게 됐다는 것도 이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때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고 하루가 너무 안 가고 그랬거든요. 힘든 일은 한꺼번에 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살면서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 기간을 불과 반짝거려도 모자라야 하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아주 나락으로 떨어질 정도로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겪고 말았지만요. 제가 걷기를 꾸준히 해보니까 알았어요. 걷다가 지치고 힘든 날이 오는 건 당연하겠지만 거기서 중요한 건 어디로 갈지, 목적지만 스스로 잃지 않으면 된다는 거. 그리고 목적지는 변경될 수도 있을 거고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조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요. 여러분도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들면 한 2정거장쯤 내려 걸어보세요. 그리고 그 걸음걸음마다 생각을 날려보내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사연자님, 젊고 찬란한 나이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힘드셨겠어요. 누구보다 사랑하고 믿었던 전 연인과의 상처도 말할 수 없이 힘들었을 테지만 남아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사연자님을 더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겠죠. 그래도 절망이라는 구멍 속에 빠지지 않고 빠져나와 앞으로 걷기를 택하신 순간부터 어쩌면 사연자님은 이미 인생의 반전을 맞이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생의 10%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달려있고 90%가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건축물을 만드는 건축가가 아닐까 합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에 멋진 건축을 하고 있는 사연자님을 진심으로 위로튜브가 응원하겠습니다. 위로튜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경청하고 전달합니다. 위로튜브에 하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사연이 당첨되신 분께 위로튜브에서 당첨 선물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위로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